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방적 환경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성과, 그리고 우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사전 예방인데 너무 늦다. 착공하기 직전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자, 오케이. 그 문제는 해결해 보겠다. 라고 도입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너무 늦다. 사전 예방인데. 자, 그래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자, 보면 자, 환경정책 기본법의 법적 기반을 두고 있고요. 자, 쭉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는 개발 사업을 미리 사전에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개발 사업들이 먼저 이미 환경 계획들이 잡히죠. 그죠? 예를 들면 택지 개발, 대구에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대구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미 잡혀 있어요. 시장님이 대구를 이렇게 발전시킨다, 여기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 이런 도시기본계획일 때 환경성을 미리 검토받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착공하기 전에 아파트가 현대건설이 들어와서 우방건설이 들어와서 공사하기 직전이 아니라 대구시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자체의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전 환경성 검토입니다. 자, 시간적으로는 1993년에 법률이 아니라 여기 규정, 행정계획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환경부 자체의 규정으로 93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99년에는 이 정책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법적 근거까지 갖추게 되었던 제도가 바로 사전 환경성 검토입니다. 자, 대상은 정부 계획이에요. 대구시 아파트 계획, 그다음에 국토부의 고속도로 계획, 철도 계획, 항만 계획, 항공 계획. 자, 이런 계획들을 전부 다 검토하는 게 바로 사전 환경성 검토입니다. 자, 93년 도입돼서 2009년까지 검토했던 실적이 환경부가 37,000건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이 검토 과정에서 이거 환경 파괴 너무 심한데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환경부가 반대했던, 부동의했던 건수가 2002년에는 5%였어요. 근데 2011년에는 1%로 확 낮춰집니다. 100개 중에 5개는 반대했었는데 100개 중에 1개 빼고 나머지 99개를 다 동의해줘요. 자, 이래서 논란이 벌어집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정동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이제 비판하게 되죠. 이거 뭐 없어도 그만 아니냐? 다 통과시켜 주는 거 아니야? 다 통과되네. 부동의가 없네. 이거 불필요한 제도 아니야? 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적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 같은 날이네요. 환경부에서는 어, 보도 해명자를 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동영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도 다른 부처에서도 대구시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다 미리 검토하고 해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사업 주체들이 이미 너무 환경을 잘 검토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게 줄어든 것뿐입니다. 라고 반대를 해요. 해명을 해요. 이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2011년 같은 해 환경부는 제도 개편을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제도를 두 개로 아예 나누자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 전략 환경 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로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일반적인 영향 평가가 대규모 사업이라 했죠. 대규모 택지 개발, 도로 건설 등을 하고 아주 작은 경우는 원래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데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자연 보존 지역이나 뭐 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간단한 주차장 건설 사업이나 혹은 유네스코 등재된 보존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주 작은 사업이어도 영향평가를 꼭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보존 지역의 개발 사업을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소규모 영향평가라고 해서 분리합니다. 자, 그리고 사업이 아니라 대구시와 국토부의 행정계획인 단계일 때 환경 파괴 문제를 검토하던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전략 환경 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뀐 두 가지 신규 제도의 실적들을 한번 보면 2011년 이후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는 매년 한 1000건, 2000건, 3000건, 5000건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됐죠. 자, 기관별로 보면 세종시 본부, 대구환경청, 낙동강 환경청에서 진행됐던 건수 이렇게 영상 강의 제일 많았네요. 소규모는. 자, 다음은 전략 환경 영향평가인데요. 자,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바로 시기의 문제, 사업 단위가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는 작업이 이제 전략 환경 영향평가였죠. 자,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 착공하기 직전에 했던 방식이었다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 계획 단계로 앞당겨서 오히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자, 이런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1970년에 처음으로 제안이 됐고요. 국제사회나 한국에서는 90년대에 검토가 됐고요. 자,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유럽은 2004년에 도입이 된 상태였고요. 자, 대상은 정부가 하는 모든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지역개발 계획, 자원관리 계획, 그 다음에 분야별 정책들, 정부의 행정계획들은 전부 다 대상입니다. 삼성이나 LG나 민간이 하는 계획은 상관이 없어요. 삼성이 에버랜드를 더 크게 만들겠다? 계획 단위에서 검토하지 않아요. 그죠? 에버랜드를 만들겠다는 사업 단계에서는 검토를 하죠. 영향평가로. 하지만 계획 단계는 국가의 행정 계획에서만 대해서만 검토를 합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자, 대구에 외곽의 수성 의료지구 알파시티라고 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됐죠. 택지 개발하기 전에 이 개발 계획 단계에서도 이제 환경성 검토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례 여러분 하나 소개를 하면 2020년에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어요. 자,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우영우가 이제 변호사로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이제 좌충우돌 보여줬던 재미있는 드라마였죠. 자, 그중에 한 에피소드가 바로 소독동에 있는 팽나무인데요. 이 소독동은 가상의 도시의 동네예요. 자, 여기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이 팽나무 500년이 된 팽나무를 주민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막아내죠. 자, 이 막아냈던 근거가 바로 이 도시기본계획, 택지 개발 계획 이 과정에서의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걸 근거로 이제 막아내게 됩니다. 이 소독동은 가상의 동네고 실제로는 경남 창원시 대산면에 가면은 팽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정부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대구시 계획, 산업부 계획, 국토부 계획 등이 있으면 이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볼까 범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과할지 반대할지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그 나중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업 진행 직전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기본계획하고 정책기본계획 둘의 좀 차이점을 보면 둘 다 이제 정부가 하는 계획인데요. 자, 개발기본계획은 이거는 택지개발, 땅을 파는 마지막 직전의 단계죠. 여기는 뭐 이제 정부의 국토계획, 항만계획 이런 경우에는 계획을 만들고 환경부가 협의를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은 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개발기본계획은 대구시 알파시티처럼 여기는 딱 지역이 정해지죠.
그다음에 신도시, 택지 개발하겠다. 이것도 정해지죠.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것도 지역이 정해지죠. 자, 이렇게 지역과 밀착된 사업일 경우에는 지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된 실적을 보면 2012년부터 약간 300건, 800건, 600건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자, 기관별로는 앞에 간이 영향평가는 전라도 영산강 쪽이 제일 많았었죠. 반면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정부의 계획이다 보니까 본부에서 하는 게 제일 많은 편, 두 번째로 많은 편이네요. 그리고 대구청, 금강, 낙동강청에서 이렇게 협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에 대한 평가도 잘하고 있느냐 논란이 좀 벌어집니다. 자, 여기는 제주도고요.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식생, 자연 상태, 아열대 기후가 있죠. 제주공항에 내리면 그냥 바로 앞에 야자수가 펼쳐져 있는 게 와, 한국이 맞나 싶은 느낌이에요. 제주도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야자수죠. 자, 이것도 신기한 부분이고요. 사람들도 약간 다른 언어를 쓰죠. 제주도 방언은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죠. 제주라는 곳이 지니는 한국 사회의 특이한 생태적, 문화적 가치들이 있게 되죠. 자,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요. 비행기 타고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많이 가니까 공항이 포화돼서 제주도는 이제 제2의 공항을 짓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공항을 지으면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해요. 자, 보는 것처럼 과연 새로운 공항이 필요한가? 라는 게 논란이 되는데요. 자, 제2공항을 지었을 때 생기는 환경 피해. 제주도에 공항이 하나 제주시에 있는데 옆에 하나를 더 짓겠다. 자, 이 더 짓는 공항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환경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부실하게 됐다. 라고 해서 또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게 2023년 제주도의 현재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사업하기 직전에 내 영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미 사업자 다 정해져 있고 공사 직전에 하는 게 너무 늦다라고 해서 정부 계획 단계에서 미리 환경부가 좀 검토하자라고 만들어진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도로 10년 이상의 실적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못하고 그죠? 부실하고 또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새로 도입된 영향평가가 바로 기후변화 영향평가예요. 자, 기후변화는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환경 문제 중에 하나죠. 지구적 환경 문제인 기후 영향평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환경 영향평가 외에 별도로 추가를 했어요. 자, 바로 2021년 추가돼서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가 바로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는 제도인데요. 자, 이 내용은 보면 2021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채택이 됐고요. 자, 이 법률 하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정부가 하는 모든 택지 개발, 도로 건설, 그다음 공장 건설, 이런 사업들 그리고 정부의 계획들도 다 영향평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받아라 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기후변화 영향평가라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도입이 됐죠. 자, 2021년 법률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202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2023년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앞에서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 부실했다라는 내용과 질적인 문제 제기였다면 이 기사는 아예 협의 건수가 2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년 동안 2건이면 1년에도 4건밖에 안 되죠. 자, 이거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냐? 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또 이에 대해서 또 환경부는 또 해명 자료를 발표를 해요. 아닙니다.
유명무실하다고 기사가 났지만 사실은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신문사 말이 맞을까요? 환경부 말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은 우리가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볼 수 없는데, 자, 저는 크게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도의 취지는 결국 탄소 중립이죠. 자,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저는 다 이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자, 물론 탄소 중립이 기후변화 영향평가만으로 달성되는 건 아니고 배출권 거래제와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을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고 있죠. 총괄되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부 해명 자료도 있지만 저는 총괄적인 지표로 봤을 때 탄소 중립, 한국은 아직 영향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사전환경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바뀌고 소규모 영향평가 등으로 세분화되고 2021년에는 기후변화 영향은 따로 빼서 별도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따로 또 해보자 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제도적 변화는 다 법률에 기반을 해요. 법률에 기반해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법률을 뛰어넘는 법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법이 바로 특별법이에요. 자, 특별법이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뭐 형법이 있고 그다음 행정법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환경법도 있게 되고요. 자, 헌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법률 체계는 일반법이에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법률 체계입니다.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의 법률 체계인데요. 특별법은 거기서 약간 빠져나와 있어요. 자, 법이긴 한데 우리는 예외적으로 아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이나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국한에서 적용되니까 이런 법률 체계 좀 빼달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특별법이에요. 그렇죠? 일반법과 구별해서 특별히 취급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되게 되면은 특별법을 우선하게 돼요. 일반법이 무효화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특별법이 어떤 게 있느냐? 자, 보면 세종행복도시 특별법이에요. 자, 한국은 좀 너무 특별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자, 일반 법률 체계 안에 헌법,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여기에 특별법들이 있는데 이게 예외적이니까 한두 개만 있어야겠죠. 예외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특별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법률은 문제가 되고 어떤 특별법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문제가 안 되는 원래 취지에 맞는 이제 예외적인 특별법으로 바람직한 사례들을 보면 바로 세종시예요. 자, 노무현 정부 때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종시의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렇죠? 수도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수도 이전은 안 된다라고 막았죠. 왜냐하면 관습 헌법상의 수도는 대한민국이니까 옮기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수도가 가지는 기능은 입법, 사법, 행정 세 가지 기능인데 그중에 행정만 옮기겠다. 그래서 행정부처인 중앙정부의 기관들을 다 옮겼죠. 세종시로. 그래서 여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이 됩니다. 자, 이거를 서울과 경기에 위치하던 부처들을 다 일로 싹 다 옮겼는데요. 자,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이 됐어요. 자, 이 법은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을 하고 건설 이전하는 동안까지만 유효하고요. 완공된 다음엔 필요 없어요. 폐기가 됩니다.
딱 그때 그 지역, 세종시에 그 기간 동안에만 해당이 되는 법률이 바로 이 법률입니다. 이거 문제가 없어요. 자,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 해소, 청년만을 대상으로 실업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다. 이것도 이제 일시적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법률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법,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피해법입니다. 자, 이거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고 그거를 지원하는 역할이 끝나면 불필요한 법이죠. 딱 거기에 국한해서 그 피해자들, 그 사람들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법률이 바로 이 법률이에요. 이때 단원고 학생들은 살아남은 학생들이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도 겪게 되고 대학 진학도 어려우니까 별도의 특별 전형까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근거는 바로 이 특별법에 의거해서 별도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단원고 특별 전형으로 대학까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법이에요. 자, 문제는 자,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시적인 특별법입니다. 세종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자, 불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제가 대구의 관광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우리는 지금 무주로 간다. 그렇죠? 자, 대구에 눈이 많이 오지 않죠? 자, 대구에서 스키를 타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강원도로 한 2~3시간 올라가면은 태백산에서 스키를 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비슷한 거리로 한 2시간 정도 옆으로 가면 전라도 덕유산에 향적봉 있는데 여기는 남쪽인데도 특이하게 눈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무주 리조트가 있어요. 자, 이 바로 이 무주 리조트, 대구의 광고랍니다. 그렇죠? 스키 타고 싶으세요? 강원도 가도 되고 아니면은 무주 리조트 여기로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이 바로 이 무주 리조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주 리조트가 있는 여기는 바로 덕유산 국립공원이에요. 자, 덕유산 국립공원이면은 여기도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 몇 차례 봤던 것처럼 북한산, 서울의 북한산 국립공원. 여기다 터널을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도 논란이 있었는데 뭐 터널 정도야 뭐 산에 있어도 상관없다. 라 결정이 났고요. 설악산 국립공원은 터널 뚫으면 안 된다. 둘 다 동일한 국립공원인데 정반대되는 결정이 내려졌죠. 하나는 뚫어도 된다. 하나는 뚫어도 되지 않다. 최소한 이 두 군데 공통점은 터널로 지하 공간일 뿐이지 이 지상에 있는 식생이나 생태계를 파괴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덕유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의 산을 다 깎았어요. 자, 얼마나 깎았느냐? 자, 보면 자, 무주 리조트의 지도고요. 스키 리조트 지도고요. 덕유산 향적봉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스키 사면을 만들었어요. 전부 다 깎아내린 거죠. 선을 다 깎아내고 스키 타기 위한 곳으로 만들고 곤돌라까지 설치했어요. 타고 쭉 올라가서 한바탕 내려오는 게 이제 무주 리조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국립공원인데요. 자, 국립공원은 원래 개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게 바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개최가 됐어요. 자,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무주 리조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자, 이거 아무도 기억 못하죠? 자, 여기는 올림픽도 아니고요. 유니버시아드니까 청년들, 대학생들 정도의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벌이는 체육대회예요. 자, 이때 몇 명이 왔느냐? 겨우 1,400명 왔어요. 1,400명이 와가지고 스키 타고 대회하고 점프하고 뭐 그리고 나서 금메달, 은메달 따고 갔던 대회가 바로 이때예요.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하죠. 97년에 저런 게 있었어. 하지만 무주 리조트는 남아있죠. 자, 이때도 동계 유니버시아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일반법에서는 국립공원의 개발이 불가능한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영향평가나 모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일반법들이 무효화돼요.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태 자산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죠. 시민단체 중에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굉장히 열성적인 단체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우위령 보존회에서 출발을 하게 됐고요. 자, 우위령을 개발하는 거 국립공원을 외개발에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탄생한 단체들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립공원을 무력화시키면서 개발했고요. 지금 현재는 2015년 기사를 보면 곤돌라 운행 18년 됐죠? 곤돌라 타고 내려오고 이제 생태계 스트레스 지수 1위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 지수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니까는 밟아가지고 나무들이 막 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벌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면 그냥 산림 파괴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자, 저도 이 덕유산 향적봉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이 아래 지역은 굉장히 유명해요. 무주구천동. 무주구천동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반딧불이 서식지예요. 반딧불이 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곳이고요. 일반 등산객이 여기 향적봉을 올라가려면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거의 한나절이 꼬박 걸려요. 하루가 꼬박 걸려요. 자,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걸 곤돌라를 이용하면 뭐 10,000원, 20,000원 곤돌라 비용만 내면은 바로 여기다 주차하고 타고 정상까지 바로 올라가죠.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리를 그냥 10,000원, 20,000원 내고 그냥 휙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광하고 여기에 또 커피 또 팔겠죠? 커피 마시고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산림 파괴 스트레스가 제일 큰 곳이 바로 이 덕유산. 그리고 지금 전락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특별법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계 유니버시아드, 이거 지금 사람 기억도 못하는 아주 작은 스포츠 대회였어요. 이때는 한국이 스포츠 대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마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바람에 한국의 국립공원 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다 파괴되고 말았죠. 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국제 스포츠, 바로 2018년 동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은 본 사람도 있고 참가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계속 기록에 남을 거예요. 중요한 올림픽을 한국에서 치렀기 때문에 계속 기록에 남게 될 텐데요. 평창에서 개최가 됐고요. 평창하고 강릉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로 스키 같은 야외 경기는 주로 평창 쪽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강릉에서는 실내 빙상 경기가 주로 이제 강릉에서 개최가 되면서 IOC 위원들이나 참가자들이 평창하고 강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평창에 스키 활강장을 지어야 됩니다. 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스키 활강장은 앞에 본 무주랑 틀려요. 이 무주 리조트는 시합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인들도 그냥 타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막 이용을 합니다. 스키 탈 때 타고 싶으면 가서 타면 됩니다. 근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는 이 스키 슬로프는 전문가들을 위한 거예요. 선수용이에요. 선수용이어서 이거는 일반인들은 타면은 사고 납니다. 일반인들은 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파른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평창의 스키 활강장은 딱 2018년 경기 때만 운영을 하고 끝나고 나면 폐쇄해버릴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리왕산에서 스키를 타자라는 안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 가리왕산이 바로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이에요. 정부가 지정해 놓은 식생 자연환경이 유전적으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곳이라고 결정이 된 곳이어서 여기다가 슬로프를 만들겠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자, 반면에 환경단체는 여기 보호해야 된다. 그 옆에 말리제라는 곳이 있고 이 말리제에 이렇게 스키 리조트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는 이미 폐광 지역이어서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산림 파괴가 없다. 여기서 하면 된다라고 제안을 해요. 자, 근데 정부는 아니다. IOC에서는 슬로프 길이가 있는데 길이 조건을 맞추려면 여기는 길이가 짧아서 안 되고 여기서 하면 된다라고 발표를 해요. 자, 그런데 단체들이 알아보니까 IOC 규정에서는 이 리조트가 짧을 경우에는 두 개를 해서 합산하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결국 이 안을 폐기하고 가리왕산 내 유전자 보호 지역에다가 스키 리조트를 건설을 하죠. 자, 역시나 이것도 보호구역인데 어떻게 건설이 됐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니까 또 건설이 됩니다. 자,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것만의 문제도 아니고 같고요. 약속도 안 지켰어요. 자, 처음엔 이 보호지역에 스키 리조트를 짓는다. 그리고 2018년 경기가 끝나면 전부 다 복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일회용 스키장이죠. 딱 그 경기 한 번만 쓰고는 다시 복원해야 되는 곳이에요. 일회용 스키장 이렇게 지금은 이제 옆에 우리 TV로 봤을 때는 이 스키 슬로프가 다 눈에 덮여 있었고 나무를 베어나고 눈이 덮여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그냥 다 헐벗은 곳으로 벗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복원을 안 합니다. 복원을 안 하니까 여름에 장마철 비가 올 때마다 여기는 토사가 휩쓸려 가지고 막 산사태가 날 지경이에요. 2024년에도 여전히 복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복원을 해야 되고요. 여기 다 나무 심고 다시 복원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곤돌라가 지나가던 타워가 있죠. 자, 이것도 다 철거하기로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24년 3월에도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요. 아, 이거 쓰자 그냥 곤돌라 있는 거.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타용하게 해주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평창까지 곤돌라 타러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스키도 없어요. 스키도 못 타요, 여기는. 무주랑 틀립니다. 여기에 있는 곤돌라는 그냥 정상에 올라가서 차 마시고 내려오는 것밖에 안 돼요. 무주 리조트의 곤돌라는 타고 올라가서 스키 타는 용도로 쓰이지만 평창에 있는 곤돌라는 그냥 타고 올라가서 커피 마시고 오는 곳 끝입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남겨달라 그래요. 근데 원래 약속은 일회용이었어요. 쓰고 나서 이거 다 철거하고 살림으로 다 복원한다가 정부의 약속이었어요. 2018년의 약속이었는데 6년이 지난 뒤에도 안 지켜지고 있죠. 자, 여러분 강의 녹화 시점이랑 그다음에 여러분이 수강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수강하는 시점에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정부가 져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정부의 신뢰성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특별법 때문에 안 지키는 문제.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존해야 될 곳들을 전부 다 난개발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올림픽만 문제냐? 자, 그 밖에도 각종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2023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이 됐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가장 최근이었던 2024년 12월에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요.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그죠? 일반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라는 이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런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역시나 또 일반법보다 우선하게 되면서 영향평가 보존지역에 대한 법률을 다 우회할 수 있게 되죠. 자, 2023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도지사가 할 수 있게 돼요. 자, 법이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지사는 다 괜찮다고 다 통과시켰죠. 케이블카도 만들고 뭐 슬로프도 활용하고 벌채도 하고 다 허가해줄 겁니다. 그렇죠?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되면 일반법에 의해서 보존하는 영향평가가 다 무력화됩니다. 난개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 안에 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제 피할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넣어줄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강원도 넣어주면 딴 데도 다 넣어줘야겠죠. 다 넣어달라고 요구할 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지역에서는 2024년, 1년 뒤였죠. 대구, 경북, 특별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겠다라는 안이 논의가 됐고요. 시장님과 도지사 두 분이 합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법안이 나왔고요. 그것도 특별법이 됩니다. 특별법이 되면 또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구 경북 통합에 관한 논의는 그 전에 권영진 시장님 때부터 논의가 됐어요. 권영진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 때부터 논의가 됐었고, 그리고 후임이었던 홍준표 시장님 때에서도 다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었을지, 이 법이 통과되었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특별법이 일반법을 무력화시키는, 환경보호의 법률적 근거들을 전부 다 우회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제도적 장치가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스포츠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이걸 우회하는 일들이 발생 가능하다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전략,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규모 영향평가로 분화가 됐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인 정도의 한계를 지니게 되고요. 자, 이 모든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완전히 다 무력화될 수 있는 나쁜 법 중에 하나가 특별법이다. 특별법은 정말 예외적으로 몇 개만 하는 게 좋아요. 특별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법들이 남발이 되면서 한국은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지면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걸 막는 건 결국엔 또 시민들이겠죠. 또 정치겠죠. 자, 오늘은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한계 특별법 문제까지 봤고요. 자, 이렇게 특별법으로 무력화되는 걸 막는 것들은 시민이더라.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국, 영국, 일본, 주요국들의 환경 정책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국가별 환경 정책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차이 나는 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나라로 미국의 환경 정책의 특징, 역사, 그리고 고유한 환경 정의라는 담론이 어떻게 미국에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